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주차입니다. 1주차 복습하셨죠? 2주차도 미리 문제 풀어오셨나요? 미리 45분간 문제를 딱 푸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2주차 보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41번에서 자,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 또는 일부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가 아닌 겁니다. 즉 한마디로 백삼주 무효 아닌 거죠. 1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이건 백삼주 무효죠. 뭐 2번은 우리 시험 범위에 무관하지만 과도한 위약불 약정 무효입니다. 네, 3번이 정답이죠. 3번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변호사와 체결한 성공보수 약정에서 형사사건은 백삼주 무효지만 민사사건은 백삼주가 아니죠. 네, 정답이 3번입니다. 자, 4번은 첫 관계 나오면 첫 관계를 시작할 때 한 약정은 무효, 첫 관계를 끝낼 때 한 약정은 유효입니다. 그럼 이거 4번은 첫 계약 시작합니까? 끝냅니까? 그러니까 해지 조건이 효력 소멸 조건이죠. 그러니까 증여 효력이 소멸합니다. 한마디로 다시 내놔 줬다가 다시 내놔 그 말입니다. 그럼 첫 계약 시작하죠. 지금 첫 계약 시작하려고 뭔가 주면서 꼬시잖아요. 꼬시면서 앞으로 너랑 나랑 첫 관계 끝나면 다시 내놔. 그러니까 첫 계약 시작하니까 백삼주 무효입니다. 5번은 보험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을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백삼주 무효가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2번 불공정 법률행위 백사조입니다. 백사조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은 왜 생해진 경우 궁박은 본인이 맞았죠. 나머지가 다 대리인.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죠. 그러니까 이 백사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라 선의 3자 보호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답니다. 답이 2번이 되겠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백사조 무효도 일종의 사회질서 위반이라 그 상태로 추인 안 됩니다. 근데 유효로 전환은 가능하다. 그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4번은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이게 법률행위잖아요. 경매는 법률 규정이라 경매에서는 백사조 무효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 5번에서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재수합의가 소를 제기하지 맙시다. 이 백사조 무효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지 말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럼 그 합의도 무효가 되죠. 이거 백사조 무효는 당연히 누구나도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소송으로 주장하지 맙시다. 그 합의도 무효가 됩니다. 정답은 2번 쉬운 데 있었습니다. 다음 43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의사표시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것을 의미하지 않죠. 몰랐더라도 요지 가능한 때부터 도달입니다. 답이 1번 쉬운 데네요. 2번 의사표시 부도달이란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하죠. 그러니까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럼 표의자가 다 부담합니다. 3번 도달주의 원칙을 정하는 민법 111조는 임의규정 맞아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정이 없을 때 도달주의 간단 말이죠. 자, 4번은 특이합니다. 항상 우리 시험은 의사표시나 청약을 냈는데 이 간평 19년은 청약 대신 승낙으로 바꿨어요. 똑같습니다. 청약이든 승낙이든 의사표시 발송할 때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면 그대로 유효 똑같습니다. 4번에서 매매계약 승낙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럼 발송할 때 살아있었잖아요. 그럼 그대로 유효. 그래서 그 의사표시가 이제 청약자가 상대방, 청약자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하게 성립한다. 5번 제한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수령 무능력자죠. 그래서 이쪽이 111조, 이쪽이 112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8조 허위표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108조 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둘이 짜고 했으니까 당사자는 언제나 무효인데, 자, 이 항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입니다. 선입니까? 선이 무과실입니까? 선이기 때문에 악의도 보호됩니다. 악의도. 선의의 무과실, 과실 포함되죠. 그래서 이 108조 통정허위 표시는 가장행위인데 이것 당사자 간에 언제나 무효지만 그 무효 가지고 이 선입니다.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과실, 무과실 다 보호된다. 둘 다 선의죠? 선의를 전제로 넣은 말입니다. 무과실 요한다면 틀려요. 그 다음 허위 표시 3자가 보호되는데, 자, 허위 표시 3자란 허위 표시가 있고 이걸 통해서 시간적으로 그 후에 나와야 제3자입니다. 그럼 선의는 보호되는 거죠. 허위 표시 전에 있는 사람은 제3자 아니에요. 허위 표시를 토대로 그 후에 나와야 제3자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 되는 게,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 매매에 있습니다. 가정 매매하고 등기하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가정 매매 했잖아요. 그 후에 나온 자 다 제3자입니다. 이 가정 매매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후에 나오면 제3자예요. 자, 을이 다시 병에게 매매했다. 그럼 매수인 제3자 맞죠? 그러면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자, 이 병은, 자, 이 저당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 가장 매매가 없었다면 저당권 취득할 수 없죠. 이 사람도 제3자 맞습니다. 그럼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갑에게 가짜 채권이 있는데, 그 채권을, 가짜 채권인데, 이 가장 채권자가 파산 선고받습니다. 그럼 이 파산 채권자들을 위해서 파산 관제인을 만들거든요. 이 사람은 정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허위 표시 3자가 맞는데, 그러죠? 허위 표시 후에 나와서 제3자 맞는데, 그러면 선이면 보호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데, 자, 우리 판례는 이 파산 관제인은 누구를 위한 사람이죠? 파산 채권자. 따라서 이 사람이 선인가 악인가는 이 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이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여긴 특별한 논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자, 이게 10명이라면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선이어도 너는 그냥 선이랍니다. 이건 논리가 없어. 외우셔야 돼요. 우리 판례가 이게 10명이라면 10명 중에 단 한 명만 선이어도 너도 선의 3자 그랬어요. 그래서 외워야 됩니다. 파산관제인은 선의 제3자 외우세요. 그냥. 원래 파산법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그래서 파산관제인은 선의 제3자 외웁니다. 글자 수 똑같아요. 파산관제인 5글자, 선의 제3자 5글자. 그러니까 아니 악이 3자도 5글자인데요. 네, 그러지 마시고 이 파산 시효자라 시효선이에요. 그래서 파산 시효자라 시효선의 3자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허위 표시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표적으로 3가지를 외웁니다. 첫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수익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지 않는다. 비통착사강역이 3자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대리인을 한 가정행위에서 본인. 자, 본인이나 대리인 그 사람이 그 사람이죠. 동일시해야지 제3자 아니다. 그 다음 가장매매 매수인은 선의 상속인. 상속인은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죠. 이것도 동일시해야지 제3자 아닙니다. 저희들이 정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니까 제3자 아닌 자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렇게 옵니다. 제3자에 3대는 속하지 않아요. 다시 제3자에 3대는 속하지 않는다. 3이 제3자를 위한 계약 3자 수익자, 대리에 있어서 본인, 상속인. 얘들은 제3자가 아니다. 외워둡니다. 그 다음 허위 표시 3자는 허위 표시 후에 있어야 돼요. 전에 있는 사람은 제3자 아닙니다. 자, 우리 갑에게 채권이 있다. 그럼 이거 진짜 채권이에요? 가짜 채권이에요? 진짜입니다. 가짜를 써있잖아요. 진짜 채권을 가짜로 양도해요. 가짜로 양도한다. 그럼 잘 보세요. 이게 허위 표시죠. 그럼 여기서 이 채무자는 허위 표시 전에 있었어요? 허위 표시 후에 나왔어요? 이게 허위 표시니까 이제부터 남자가 제3자입니다. 이건 허위 표시 전에 있었죠. 그러죠? 허위 표시 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자 아니다. 허위 표시 후에 나와야 제3자입니다. 그리고 제3자의 3대는 속하지 않는다. 요도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44번 통정허위 표시에서 외형상이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유의관계 맺은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즉 한마디로 허위 표시 3자가 아닌 자. 그럼 기억보세요. 자, 이게 허위 표시죠. 가장행위. 가장행위가 있고 그 후에 나와서 제3자입니다. 2번도 마찬가지. 이게 허위 표시 가장행위죠. 여기에서 그 채권을 양수했다. 뒤에 나왔죠. 뒤에 나와 제3자다. 여기도 이게 가장 저당권, 이게 가장행위죠.
이 가정행위가 있으니까 경매가 실행된 거죠. 그래서 이 가정 저당권이 먼저 있고 경매가 후에 나와서 제3자다. 4번을 잘 보세요. 자, 가장의 채권 양도 그랬죠. 자, 보세요. 채권이 가짜입니까? 양도가 가짜입니까? 다시 가정의 채권 양도를 했으니까 채권이 가짜예요? 양도가 가짜예요? 아직 잘 모르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장 채권 양도 후 채무가 변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 채권 양도가 허위네. 양도가 허위네요. 양도가 허위. 양도가 허위라 그랬죠? 그래서 채권은 진짜예요. 진짜 채권을 동그라미 쳐요. 가장 양도. 동그라미 쳐요. 가장 양도. 그럼 진짜 채권을 가장 양도했습니다. 그때 아까 채무자는 채권이 먼저 있었죠. 가장 양도가 후죠. 그러면 가장 양도 전에 채무자가 있었다 했죠. 아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답. 가장 양도 전에 채무자가 있었다. 다음 5번은 그냥 자, 가장 소비대차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자와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 채권자 전체의 공동을 위해서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 관계인은 제3자다. 그리고 선이 제3자. 그래서 답이 4번. 얘는 허위 표시 전에 있던 사람입니다. 다음 자, 착오에서 자, 착오는 자, 사기를 당해서 착오에 빠졌어요. 그럼 요건을 갖췄다면 자, 선택적으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또 착오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을 다 갖췄다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간다는 의사였는데 알고 보니까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한 겁니다. 그러면 의사는 신원보증, 서명한 표시는 연대보증.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죠. 불일치합니다. 그럼 여기 비통착사강에서 자, 비통착은 의사 표시가 일치, 불일치죠? 불일치하고 여기는 하자가 있지만 일치하는 거죠. 그럼 여기 불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불일치로 가야 돼요. 여기 불일치로. 그죠? 일치로 올 수 없어요. 여기는 착오 문제고 애초에 사기가 아니다. 사기가 아니다. 왜냐면 여기가 불일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이거 써볼 시간 없으니까 애워요. 자, 이렇게 신연착 외우세요. 그냥 신연착 외우면 끝납니다. 그래서 자, 신연착은 자 보세요. 표시상 착오예요. 신연착이 뭐다? 표시상 착오. 그래서 신연착 나오면 그걸 표시상 착오로 바꿔 또 시험에서 표시상 착오 나와도 신연착 바꿔요. 그래서 이 경우는 사기는 따지지 않고 그냥 착오 취소만 따진다 해서 신연착 외웁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 사기를 당해서 착오에 빠지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여기는 예외적으로 사기가 아니라 착오만 따진다. 그래서 신연착 외우십니다. 자, 문제 봐볼게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상대방의 표의자 착오를 자, 알고 동그라미, 이용 동그라미,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더 나쁜 사람이니까. 2번 착오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가 입증하죠. 상대방이 아니죠. 그러니까 표의자, 취소하려는 자가 내가 착오가 존재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입증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뭘 입증하죠? 중과실이 있다는 거. 자, 3번 신원보증 나왔네. 그럼 신원보증 나왔죠. 그럼 연대보증 나왔죠. 그럼 표시상 착오죠. 신원착, 표시상 착오, 아까 표시상 착오. 동기착오 틀렸습니다. 뭐 4번 우리 시험범위 아닌데 자,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단독행위지만 취소할 수 있어요. 뭐 시험범위 아니라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X. 다음 5번 아까 표시상 착오 나면 신연착 바꾸라 했어요. 그럼 표시상 착오가 제3자와 기망 이건 사기 생각하지 말았습니다. 기망에 의해서 일어난 경우 표의자는 제3자 기망 사기 행위를 상대방이 알았는 여부를 불문하고 맞습니다. 사기 아니라 했어요. 사기 생각하지 마세요. 사기 생각하지 마요. 그 뒤에 의사표시를 착오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표시상 착오를 뭐로 바꾼다? 신현착. 그럼 여기는 예외적으로 사기를 따지지 않고 착오만 따진다 해서 착오 맞았습니다. 그래서 신현착 외우고 표시상 착오다 해서 이거 두 개 다 표시상 착오, 신현착 같이 기억하세요. 다음 46번. 복대리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복대리는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잖아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2번.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죠. 1번. 본인은 묵시역 승낙 가능합니다. 묵시역 승낙에 기초한 이무대리인의 복위인권행위 사용된다. 뭐든지 명시 묵시 가능하고 2번 이무대리인이 본인의 명시역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 선임한테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죠. 과실 책임이 있다. 4번 법정 대리인이 그 자신으로 선임한 복대리인은 틀렸죠. 복대리인은 본인을 대리하죠.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법정 대리가 아니라 복대리인은 무조건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서 복대리인은 무조건 본인을 대리합니다. 5번 복대리인 행위에 대해 대리행위에 대해서 표현들이 생략할 수 있죠. 이것도 대리인가? 정답은 1번. 정답이 1번 쉬운 데 있었네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시 묵건대리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135조인데, 자, 갑이 을에게 팔아달라고 대리권 준 바 없습니다. 근데 을이 평을 만나서 갑이는 현명하고 엑셀을 매매했죠. 이게 이제 묵건대리입니다. 그럼 둘 간의 원칙 무효가 되는데, 이게 유효가 되려면 본인이 추인해야 되죠. 근데 절대 추인 안 한대요. 그럼 이제 을이평에게 책임지는 게 이 135조입니다. 이때 책임 내용은 상대방이 선택하죠.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 이행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상대방도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때 책임 묻지 못합니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우리가 상소무 외워서요. 상소무효야 책임 물을 수 있는데 상소무이더라도 하필 을이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럼 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도 책임 청구하지 못한다.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건 무과실책임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나에게 농지를 팔아달라고 나에게 대리권 준 바 없는데 작은아버지, 제3자 작은아버지가 나를 속였어요. 작은아버지가 거짓말로 야,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농지 팔라고 하던데 너 그 말 못 들었어? 빨리 팔아봐 라고 작은아버지에게 속아서 사실 대리권 없는데 있는 줄 알았대요. 그럼 고의과실 없죠? 그래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 병을 더 보여야겠죠? 집안일은 집안일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을은 고의과실 없더라도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자, 문제 47번. 계약이 묵건대리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범죄가 되는 묵건대리 행위에 대해서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역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묵시역 추인이란 묵시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추인이 되면 묵건대리를 이행하기 때문에 이행할 듯한 행동, 이거 행동이에요, 행동. 일단 움직여야 돼요.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여기는 자, 첫째 줄 움직였어요, 팔짱 끼고 있어요.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 팔짱 끼고 있죠. 움직이도 안 했으니까 묵시역 추인이 아닙니다. 일단 움직여야 돼요. 팔짱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움직임? 그 묵건대리를 이행할 듯한 움직임이 묵시역 추인입니다. 2번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철회도 무효가 되잖아요. 그럼 무효가 됐으니까 또 다른 무효 주장할 필요 없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3번 본인이 묵건대리 일부에 대해 추인한 경우 그에 대해서 상대방 동의 얻으면 유효가 되죠. 동의 얻어야 됩니다. 4번 본인이 묵건대리에 한 추인 의사없이는 항상 유효가 없다. 틀렸죠. 추인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죠. 묵건대리에게 할 수 있고 직접 상대방이나 뭐 승계인, 전득자 다 할 수 있습니다. 5번이 아까 이게 무과실 책임 공부했어요. 묵건대리인의 계약 상대방에 대한 책임 민법 135조 책임은 대리권 흠결에 관해서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들렸죠. 무과실. 과실이 없어도 인정된다. 아까 작은아버지에게 속아도 책임지라 그랬죠. 정답은 3번. 정답은 쉬운 데 있었네요. 근데 이것도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알아두세요. 우리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48번. 표현대리와 목건대리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표현대리는 그 성질이 목건대리예요. 표현대리는 성질이 목건대리입니다. 그럼 1번.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목건대리의 성질이 육건대리로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성질은 바뀌지 않아요. 2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에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과실상계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답니다. 과실상계는 우리가 교통사고에서 과실 6대4, 7대3 나누죠. 뭐 하려고? 돈, 손해배상. 그래서 과실상계는 손해배상할 때 적용됩니다. 손해배상. 표현대리가 성립되면 계약을 이행하는 거죠. 이행하는 거라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표현대리는 과실상계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답니다. 3번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적용될 수 있죠. 자, 4번은 사실혼 관계 있는 부부의 경우 자, 일상가사 대리권 동남이 그럼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됩니다.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돼요.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하는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5번 무권 대리행에 대해서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했다. 그럼 움직여서요. 장기간 팔짱 끼고 있어요. 팔짱 끼고 있어요. 장기간 방치해둔 사실만으로 무권 대리행에 대해서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묵시적 추인이고 아까 묵시적 추인은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된다. 팔짱 끼고 있죠. 그럼 추인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취소를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험범위에서 취소 사유는 딱 4가지예요. 우리 시험범위 취소 사유 재착사강 딱 4가지입니다. 이 중에 제한 능력은 절대적 취소고 착사강은 선의 3자가 보호되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럼 취소할 행위는 일단 유효입니다. 취소할 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취소권이 생기죠. 그럼 취소하면 행위시로 소급의 무효가 되지만 어떤 사유로 취소권이 없어진다. 그러면 유효이던 것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취소권 소멸 사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째 추인할 수 있죠.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고 그 행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취소권 포기입니다. 그 다음 법에서 추인으로 정해진 게 있고 다음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있어요. 행사기간이 경과하면 취소권 소멸합니다. 그래서 추인 2가지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있어야 돼요. 단 법정 대리인은 그 전에 가능합니다. 다음 기간 경과는 자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그리고 법률에 의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됩니다. 그래서 1주자도 공부했죠. 눈만 크게 뜨면 추인, 인이 몇 글자인 인 써봐요. 1, 2, 3에서 3년. 법률에 의한 날 법자가 몇 글자죠? 10글자가 물어봤겠죠. 1, 2, 3, 4, 5, 6, 7, 8, 9, 10 10글자라 10년. 눈만 크게 뜨면 됩니다. 자, 그럼 취소할 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확정 유효가 아니죠. 이렇게 무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상태를 불확정적 또는 유동적이랍니다. 그럼 어떤 법률관계가 불확정적이면 그 효력을 빨리 확정짓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상태가 한번 무효가 되면 이런 식으로 유효로 바꿀 수 없고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이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셋 중에 하나를 통해서 먼저 한번 유효가 되면 더 이상 무효로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동적 상태에서 먼저 취소해서 무효가 되면 더 이상 이런 일 발생할 수 없어요. 거꾸로 유동적 상태에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유효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걸 유동적이랍니다. 그럼 잘 보세요.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이런 일 발생할 수 없죠. 거꾸로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유효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시험은 이 셋 중에 대표적으로 이 추인을 제일 많이 냅니다. 따라서 먼저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추인할 수 없다. 거꾸로 먼저 추인해서 유효가 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그럼 이제 취소했습니다. 취소했어요. 취소했다. 그럼 소급의 무효가 되죠. 그럼 아까 취소하면 뭐 할 수 없다? 이 추인할 수 없다. 이 추인이 뭐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입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할 수 없다. 단,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무효를 그대로 대입하면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어요. 이 139조 무효행위 추인할 수 있다. 무효 그대로 대입. 그래서 이 추인이 뭐다?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 추인할 수 없지만 무효가 되니까 무효 그대로 대입해서 무효행위 추인은 가능하다. 두 개 다릅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근로기각은 우리 시험법이 아니라 볼 필요성이 없어요. 자, 49번 법률행위 취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하면 책임질 일이 없어지니까 불리하지 않아요. 따라서 단독 취소할 수 있다. 이번 법률행위 취소로 무효 동그라미,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시 무효 동그라미, 무효 그대로 대입해요. 그럼 무효행위 추인 법률에서 추인할 수 있다죠. 없다가 틀렸습니다. 정답. 4번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는 후 다음 이의를 보류 동그라미, 이의를 보류한 상태에서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을 이행한 때는 법정 추인이 되지 않죠. 이의 보류가 없어야 법정 추인이 되는 거죠. 자, 3번은 어요. 계약이 해지됐죠. 해지 동그라미. 해지된 후에도 해지 상대방은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취소 동그라미. 그럼 취소하면 소급의 무효가 되죠. 다시 취소하면 소급에서 무효가 되니까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서 맞았어요. 외웁니다.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기침할 때 해체하죠.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맞았다. 외우세요. 해체할 수 있다. 정답은 2번 나왔습니다. 2번도 우리 시험에 최근에 한번 나왔는데 다시 나올 때가 됐어요. 요즘 타 시험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다음 이제 조건계약을 잠깐 볼 텐데, 자, 갑부동산을 을과 임대차입니다. 근데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목조물을 반환해야겠죠. 근데 갑이 뭐라 하냐면 제가 이걸 다시 3자에게 임대차해서 그 제3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당신에게 돌려주겠다 했어요. 자, 그럼 갑이 제3자에게 임대차한 사실이 발생하면 그 받은 보증금으로 을에게 준다 그랬는데, 자, 이런 일이 발생할 게 확정적입니까? 불확정적입니까? 불확정이죠. 평생 임대 안 될 수 있죠. 또는 주택이라면 주택이 불타버리면 임대 안 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게 불확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을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이행기한으로 정했는데 다행히 임대가 되네요. 그날 당장 을에게 돈 줘야겠죠. 주택이 불타버려서 그 사실이 불가능하다. 그때도 을 줘야겠죠. 을 돈 줘야 된다. 그래서 기한은 돌다다 도래합니다. 이게 불타버리면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이 더 거지가 되기 전에 빨리 가서 돈 챙겨야겠죠. 그때도 기한은 도래한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50번 조건기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법률행위에 정지 조건이 붙어있다는 사실은 가로쳐요. 자, 가로 그 법률행위 효력 발생을 다투려는 자 가로 이 자가 증명합니다. 2번 조건의사고 외부로 자, 표시 동그라미 표시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 없죠. 그때는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4번은 조건은 원래 소급이 없는데 당사자 의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급할 수 있죠. 3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의 동그라미 의사의 동그라미 소급하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다음 무효 틀렸죠. 그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그 의사에 의한다 해서 예외적 소급해가 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아까 나왔죠. 4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즉 제3자에게 임대차한 때, 그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은 도래한다 그랬어요. 자, 상계 동그라미. 상계는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이거 단독행위,
단독행위입니다. 그럼 단독행위는 원칙, 조건 제한 붙일 수 없죠. 답은 3번입니다. 3번은 우리 시험에도 많이 나왔죠. 51번 이제 물건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전부 멸실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거 허용되지 않죠. 자, 건물이 멸실됐죠. 그럼 신축하면 이 신축한 건물을 위해서 등기부를 새로 개설해야 됩니다. 종전 등기부 유용할 수 없다.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자, 2번 물건에 관한 등기가 자, 동그라미 한번 쳐요. 원인 없이 말소 동그라미. 그럼 씁니다. 유효. 두 글자로 유효. 말소가 잘못된 거라 유효. 등기 살아있네. 그럼 말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물권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그대로 유효에서 맞았습니다. 3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자, 가등기 동그라미. 가가 법에서 임시예요. 임시로 등기해서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정되지 않나 맞아요. 추정력 없어요. 가등기만으로 추정력 없다, 대항력 없다, 어떠한 효력도 없습니다. 4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기한 소유권 이전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공무원은 자,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야 되죠. 왜냐하면 순위가 가등기로 소급하니까 그 가등기 후에 있던 등기는 말소합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는 물론이고 동그라미 쳐요. 전소유자 동그라미.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소유자 4글자죠. 이걸 7글자로 권리변동 당사자 그랬어요. 추정된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2번 토지 소유권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까? 1번이죠. 지하수는 토지 일부죠. 토지 일부다. 토지 팔면 원칙 가치 팔 겁니다. 근데 수목이 나오면 수목은 나무 심을 권원이 있는가 봐요. 지상권 권원 있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소유권 취득해요. 토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 다음 건물은 토지와 전혀 별개죠. 바다는 사적거래 안 되죠. 자, 이건 미분리가 실은 명의무하고 같으면 토지와 별개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지하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적 청구권에서 자, 불법 건물이 있다면 불법 건물을 철거해야겠죠. 그 철거 청구 상대방을 보겠습니다. 그 원칙은 건물 소유자, 당신 건물 철거해 그러겠죠. 당신 건물 철거해 한마디로 네 것 철거해 네 것 치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이 있다. 이자에게도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소유자 아니잖아. 그래도 처분권이 있으니까 당신이 대신 철거해 대신 치워할 수 있어요. 대신 치워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 을이 무단으로 신축합니다. 그럼 등기 없이 을 소유가 되죠. 이걸 병익 임대차에서 병이 점유한다. 그럼 갑은 누구에게 철거 청구해야 돼요? 네 것 치워라고. 을이 소유자니까 을에게 철거 청구 네 것 치워한다. 근데 자, 예외적으로 다시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하면 등기 없이 을소유죠. 이걸 병이 이번에 팝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은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을이 미등기라 병이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병은 소유자 아니에요. 근데 돈 주고 병이 점유는 받았다. 그래도 소유자 아니죠. 소유자 아닙니다. 그럼 이때도 갑은 끝까지 소유자,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면 갑은 평생 철거 못합니다. 을은 돈 받고 팔았잖아요. 그럼 을은 여기 이 동네에 절대 안 나타납니다. 을은 이제 평생 이 동네 안 나타나요. 여기는 병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병은 소유자 아니더라도 돈 주고 샀잖아. 그래서 이자를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에서 점유하는 병을 상대로 이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거 아니잖아. 그래도 돈 주고 샀으니까 네가 대신 치워 대신 철거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글자씩 이거 두 개 절비가 되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53번 물청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죠. 가치단위입니다. 2번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없죠.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3번.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출 때까지 그 건물의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에게서 이제 인도 청구가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등기 건물 매수인은 소유권 등기 안 했죠? 등기 안 했으니까 현재 물권자가 아니에요. 그럼 현재 물권자가 아니니까 물청도 행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한번 토지 소유자는 권한 없이 그 토지의 건물을 신축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하여 등기했다 말 없죠? 소유자 아니에요. 매수해서 그 권리 범위에서 점유하는 사람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죠. 아까 대신 치워. 이 사람이 소유자지만 이 사람에게 돈 주고 사서 점유하잖아요. 그럼 소유자 아니죠? 그래도 아까 대신 치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법률상 사실상 처분권자에게 대신 치워할 수 있다. 5번 소유권에 의한 말소등기 처분권은 소멸시효 적용받지 않죠? 소유권이기 때문에. 이게 작년 간평이죠. 그리고 이게 작년 우리 시험 정답이에요. 이처럼 문제는 다 돌고 돈다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간접점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건 갑과 을이 임대차거나 지상권, 전세권 임치 등을 해서 이 물건을 을에게 넘깁니다. 그럼 갑은 현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을에게 점유를 영원히 넘긴 거 아니죠. 약정기간이 끝나면 갑은 다시 을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해서 갑이 다시 반환받아 갑니다. 따라서 현재는 사실상 지배하지 않더라도 다시 점유를 뺏어오거든요. 따라서 이 상태를 법에서 간접으로 점유권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게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의뢰하는 게 직접점유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점유 매개 관계는 이 법률행위에 한하는가? 그게 아닙니다. 법률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판례가 법률 규정이나 국가행위 등 법률 규정이나 국가행위 등도 점유 매개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상위 행정청, 상위 지방자치단체, 더 높은 단체, 을이 더 낮은 지방자치단체, 하위 단체예요. 그러면 위임조례는 일종의 법률 규정이죠. 그래서 이 상위 지자체에서 하위 지자체에게 뭔가 이 근거를 통해서 일을 시키겠죠. 그러면 여기가 이를 위임한 관청이고 얘가 수임 일을 받을 수 임무를 맡았다. 그래서 이 상위 단체의 조례를 통해서 하위 단체가 공원을 점유한다. 그럼 이런 법률 규정도 점유 매개 관계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직접점유, 여기 위임관청이 간접점유 가능하다.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는 법률행위 하나잖아요. 이런 법률 규정이나 국가행위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간접점유에 성립할 수 있다. 이거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문제에서 54번. 점유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점유 매개 관계 점유를 통한 간접점유 동그라미 간접점유에서도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 가능하죠. 간접점유 뭐든지 가능합니다. 2번 사기 동그라미 사기 의사 표시 후에 건물을 명도해 준 자는 점유 회수 소권 그랬나요? 이게 점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이게 뭐예요? 점유물 이게 반환 청구권. 그럼 행사할 수 없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만 행사할 수 있죠. 사기는 침탈이 아니에요. 사기는 내가 기본적에 속아서 내 손으로 준 거라 침탈이 아닙니다. 침탈은 내 의사에 반해 뺏긴 겁니다. 도둑질, 강도질이 침탈이에요. 그래서 사기는 점유물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습니다. 5번. 3번은 약간 예외적 판례예요. 미등기죠. 미등기 건물 양수에서 건물에 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한 양수인 매수인은 그 건물 부지 동그라미 부지 점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가 맞는데 여기는 미등기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를 양수해서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하면 등기 안 했죠.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미등기니까 그저 더 예외적으로 부지 점유자로 인정해 줍니다. 자, 4번 나눠줍니다. 간접점의 요건이 되는 점의 매개관계 동그라미. 점의 매개관계는 법률행위가 아닌 법령 규정 동그라미. 법령 규정에 의해서도 아까 설정할 수 있다. 아까 위임조례. 답이 4번 이거 알아두세요. 이거.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5번 상속에 의해서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자기 고유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그럼 피상속인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아요. 피상속인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 점유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타주면 자식도 타주점이란 말이죠. 정답은 4번 알아주세요. 그 다음 201조부터 203조가 점유자와 회복관계인데 자, 201조부터 203조는 회복자 현재 소유자가 여긴 본권 없어요. 본권 없는 점유자에게 반환청구할 때 적용됩니다. 그럼 본권이 없으니까 물건을 반환하고 얘는 나가야 돼요. 본권 없으니까 나가야 됩니다. 나갈 때 자, 점유자가 선이라면 그동안 과실을 취득합니다. 근데 악이었다면 그동안 과실 돌려줘야 돼요. 다음이 점유자가 목적물을 멸실을 해소시켰을 때 얼마만큼 고쳐주는가? 외우세요. 선자윤전. 선이 자주일 때만 현존의 한도 그대로 돌려줘요. 안 고쳐져요. 근데 선자가 아니라면 악인은 존손의 미상, 선이 타주도 존손의 미상. 그러니까 오직 선자윤전. 나머지는 똑같이 손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 점유자가 비용을 들였다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비용 청구는 선악, 자타 무조건 가능하다. 우리가 옛날에 외웠거든요. 옛날에 뭐 외웠죠? 뭐 외운 게 한두 가지지. 이와 관련된 게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도둑놈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악, 자타 비용은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자, 1번에 점이 있죠? 이 점 이거 문제지? 이제 변형이라 제가 1번만 변형한 거예요. 나머지는 원래 문제 똑같은데 이게 우리 시험과 무관하니까 제가 1번만 우리 시험과 관계 있게 변한 겁니다. 그냥 장난삼은 제가 딱 찍어놨어요. 나머지는 원래 필리사 문제다. 자, 1번.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 상환 조건은 악이에게 인정되죠? 비용은 무조건 인정된다. 악의 선이 다 된답니다. 2번은 원래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748조라 시험범위 아니에요. 2번 악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며 그 이자 이행 지출로 인한 지연 손해금 즉 지연 이자도 함께 반환합니다. 이게 2번이 정답인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몰라도 풉니다. 2번을 몰랐다면 자 3번 악의 점유자가 과실을 수차지 못한 경우 그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죠? 과실이 있어야 그 대가를 보상한다. 4번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게 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는 점유자가 물건을 다 동원하쳐요. 반환할 때 동그라미. 반환할 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거기가 사선을 끊어요. 거기가 맞았습니다. 네,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즉시 틀렸어요. 여기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는 자 유익비든 필요비든 다 언제 청구해요? 반환할 때입니다. 필요비 지출한 즉시 아니에요. 필요비 지출한 즉시는 임대차입니다. 여기는 임대차랑 상관없어요. 여기는 필요비와 유익비 둘 다 언제? 둘 다 반환할 때예요. 즉시 드렸습니다.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 악의는 손해 전부 악의 점유자라더라도 자주 점유인 경우는 타주 점유에 비해서 책임이 경감된다 틀렸죠. 악의도 무조건 선자 현존 나머지 존손의 미상 악의가 뭐 자주이든 타주이든 똑같아요. 다 손해 전부 배상 선자 아니면 다 똑같습니다. 경감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뭐 2번을 몰랐더라도 2번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유권에서 취득시효가 시면 잘 나오죠. 자,
245조 1항에서 20년간 소유사로 평온 공인하기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뭐 해야 되죠? 등기해야만 소유권 취득하죠. 따라서 취득시 완성하면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 이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이건 물청입니까? 채청입니까? 채청이죠. 아직 물권자 아니라 채청입니다. 그럼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만 행사할 수 있죠. 그 특정인을 대법원이 20년 완성 당시 점유자가 20년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다음 채권이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는데 시완성자가 점유를 계속하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지만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시효는 이 공식으로 모든 판례를 다 풀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갑소유 토지를 우리 자주점유로 개시합니다. 우리 20년 시 완성했어요. 그러면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에 있죠. 그러면 완성 당시 소유자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는데 등기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에 소유자가 병으로 넘어오면 얘는 완성 후잖아요. 그럼 오른쪽 사람 완성 후에게 등기 청구 못합니다. 을은 갑에게 써야 돼요. 하지 않고 있다가 병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면 을은 못합니다. 그럼 이제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고 병이 소유자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근데 우리 여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머리를 썼습니다. 내가 계속 점유했으니까 여기서 20년을 거꾸로 역으로 계산해요. 그래서 나는 이날을 점유 기산점 삼겠다. 그럼 이날 점유 개시에서 이날 20년 시 완성했으니까 병에게 등기 청구했어요.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너는 이날 완성했지 이날 완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변동이 있으면 이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네 멋대로 역산해서 기산지 삼을 수 없습니다. 을은 이날 개시해서 이날 완성했죠. 이날 완성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자 변동이 있으면 기산점 임의로 삼을 수 없어요. 이 병을 보호해야 되니까. 단 예외적으로 소유자가 갑으로 동일하다면 소유자가 갑으로 동일해요. 그럼 을은 당연히 왼쪽 갑에게 청구할 수 있죠. 그때는 기산점 임의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만 있으면 멋대로 기산점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는 기산점을 임의로 삼을 수 없답니다. 단 그러더라도 이제 이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이때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또다시 20년 점유했대요. 그럼 2차 취득시효. 그럼 다시 공식. 완성 당시 점유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 왼쪽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가 2차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자 2차 취득시효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정으로 바뀌었대요. 그럼 이제 완성 당시 소유자는 바로 왼쪽 사람, 이제는 정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하면 바로 왼쪽 사람이에요. 바로 왼쪽 사람이 완성 당시 소유자입니다. 오른쪽에게 못합니다. 오른쪽에 못해요. 오른쪽 고개 들으면 빰 때려버리게. 빰 때리세요. 왼쪽이에요. 왼쪽, 오른쪽만 구분하면 돼요. 왼쪽, 오른쪽. 왼쪽은 할 수 있다. 오른쪽 못한다. 오른쪽 하면 빰 때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갑부동산을 우리 점유해서 20년 시 완성했는데 자 이때 이제 매매한 게 아니죠. 갑이 병에게 돈을 빌리면서 병 앞으로 저당권 등기를 해줍니다. 그럼 지금까지 소유자가 갑으로 똑같네요. 소유자는 갑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이라도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소유권 취득하면 자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저당권이라 이 저당권이 을에게 따라옵니다. 그럼 을은 내가 갚아야 돼요. 내가 갚는 겁니다. 내 등기를 깨끗하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이걸 편지한 거예요. 근데 을이 편지하고 갑 쫓아갔어요. 야 갑, 당신이 병한테 빌린 돈 내가 대신 갚았네. 그 돈 내놓으라고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설정한 저당권이라 그 부담을 안은 채로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내가 깨끗한 등기를 갖기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변제한 겁니다. 갑한테 그 돈 달라고 못한다.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갑걸 뺐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네가 아파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갑소유 부동산을 우리 점유해서 20년 시완성했습니다. 근데 병한테 소유권 넘어가면 오른쪽한테 청구할 수 없다. 아까 오른쪽 반 맞아요. 근데 자, 이제 갑이 이날 갑이 병에게 파는 바람에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는 손해가 생겨서요. 갑이 파는 바람에. 그럼 갑은 을에게 책임져야 됩니까? 원칙 아무 책임지지 않죠. 왜냐하면 갑은 을의 시완성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소유자로서 팔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더라도 원칙 아무 책임지지 않습니다. 몰랐을 거니까. 근데 단 예외적으로 우리 어떻게 시완성을 알아서 우리 시완성을 주장했어요. 갑도 알았죠. 그럼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야 되는데 알고도 A라 엿먹어라 팔아버립니다. 알고도 처분했다. 그때는 책임져야 돼요. 그때는 불법행위입니다. 고의로 팔았잖아요. 불법행위고 채무불 이행 아니라 했어요. 둘이 뭐 매매나 교환 증여했나요? 둘간이는 계약상 채권 채무 없습니다. 얘들은 계약상 채권이 아니라 245조 법률 규정에 따라 청구하니까 이때는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채무불이행 X.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율 취득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취득시 완성 당시에는 일반 재산이었으나 취득시 완성 후 행정재산 동그라미 이건 사적 거래 안 되죠.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이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 재산이었을 때 빨리 등기를 뺏었어야 돼요. 못 뺏어버리고 이제 행정이사 맡기면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자, 2번 동그라미 쳐요. 점유자가 동그라미 쳐요.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 권한을 주장 동그라미 주장하였으나 그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자주점유 요청이 번복되지 않습니다. 점유자는 자주로 추정돼요. 입증 책임 없어요. 근데 입증 책임 없는 자가 이렇게 잠시 헛소리 하더라도 입 안 연거하고 똑같이 안 깨집니다. 3번 취득 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그라미 쳐요. 동일한 경우 동그라미. 그러면 기간 중 소유자가 동일하면 그러면 갑과 을만 있죠. 그럼 기산점 임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랬죠. 아까 제3자가 나왔을 때 역산에서 기산점 임으로 삼을 수 없다 그래서요. 그 다음 점유 개시 후 임의 시점을 시효기간 기산점 삼을 수 있습니다. 갑과 을만 있으니까. 4번 취득 시 완성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알고 동그라미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 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완성자에게 불법행위 동그라미 불법행위 책임지라 했죠? 알고 팔았으니까 져야 된다. 5번 취득 시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완성자는 이게 소유권 등기죠. 소유권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 부담이 없는 틀렸죠. 부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 원래 소유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10분 쉬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